자작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석유 저장고에서 드론 공격으로 잇따라 불이 났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등 나머지 지역은 밤 늦게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해안에는 강한 바람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돼 있어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2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린이날에 이어 어버이날까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의 연휴이긴 하지만 가족들과 정다운 시간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저런 이유로 이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나 독거 노인들의 외로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는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독사를 경험한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서는 고독사 대신 고립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 측면의 고독이란 용어보다 사회적 측면의 고립이란 용어를 쓰자, 이런 거죠. 홀로 살아서 고독할 수는 있지만 고립된 사람을 방치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 사회가 아닐까 싶네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릴게요. 조주훈 캐스터. 네, 도로공사 조주훈 캐스터. 연결이 안 돼 있군요. 네, 곧바로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정치권 뉴스들 종합 정리하는 토요일 뉴스 브리핑은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와 함께하죠. 이창훈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일 한국에 오죠. 일본 총리의 방한은 무려 12년 만인데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됩니까? 네, 내일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데요. 2011년 10월 한국을 방문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에 셔틀 외교 답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답례 차원으로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된 것인데요. 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선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엽니다.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되는데 다만 물리적인 시간상 공동선언은 도출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전에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도 먼저 방문합니다. 또 윤 대통령 내외는 저녁에 기시다 총리 내외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에 이어 홈파티도 개최할 예정인데요. 메뉴에는 숯불고기와 한국식 청주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청주는 사케를 좋아하는 기시다 총리의 기호에 맞춤한 주종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찾았을 때 대접받은 오므라이스 식사에 따른 화답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8일에는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인데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병준 전국 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 경제단체장들의 참석이 유력합니다. 예, 정상회담 전에 동작동 국립현충원도 방문한다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표명을 할지 입장 표명의 수위에 대해 좀 관심이 높죠. 예, 대통령실은 지난 2일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알리면서 셔틀 외교 본격 가동과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지향에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보다는 경제안보 협력에 방점을 둔 모양새입니다. 예.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현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안보 협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도쿄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그리고 과거세 문제 관련해서는 역내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원론적인 발언만 했는데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 예. 이걸로는 좀 불충분하다는 게 국내 여론의 좀 대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지난 3월 정상회담 전에도 우리 정부 측에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의 내용 언급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 한다며 일본이 화답할 차례임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기시다 총리가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이상의 입장을 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상대적으로 더 커 보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냉각됐던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하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한일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에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여당 야당 내부 소식으로 가서 여당은 태영호 리스크로 한 주 내내 시끄러웠어요. 이런저런 이 구설 설화에 이어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까지 시사하는 녹취록이 보도가 됐죠. 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외교에 대한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이 지난 1일 MBC 보도로 공개됐는데요. 태영호 의원은 지난 3월 9일 보좌진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민주당이 한일 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다.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 있는 기간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녹취록 보도에 대해 이진복 정무수석은 본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녹취에 나온 제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또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명했지만 야당에서는 이건 청와대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지난 2016년 진박 공천 떠올리게 한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예. 민주당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이라는 공세를 폈는데요.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을 당시 기소한 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 바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두고 태 의원의 일탈과 해프닝으로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도 2016년과 2020년 총선 당시 공천 파동으로 홍역을 겪은 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2016년 20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청와대 개입 논란, 특히 당내 친박과 비박 갈등이 이른바 진박 감별, 옥새 파동으로 번지며 선거에 참패했는데요. 또 2020년 총선에서는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반목하며 공천 결과가 수시로 번복되면서 참패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게다가 태영호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에 기초의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또 제기가 됐죠? 예, 지난 3일 CBS가 보도했는데요. 태영호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로 당시 자신의 지역구 서울 강남갑의 시구 의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기초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들 명의로 후원금을 보내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의원 A씨는 자신과 가족 명의로 600만 원, 강남구의원 B씨는 자신과 지인이 총 48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후원금을 쪼개서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정치자금법상 후원인 개인인 한 국회의원에게 연간 후원할 수 있는 액수는
총 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또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후원금 모금에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 시구 의원들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다. 저는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는데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고 있죠? 예.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도 거부하는 상황이라서 우선 당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3일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기존의 윤리위원회에 올라온 태영호 의원 관련 징계 안건과 병합해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첫 회의에서 제주 4.3 관련 발언 등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바 있는데요. 다만 쪼개기 후원금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 유출 사건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요청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윤리위는 오는 8일 태영호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 쪽 소식으로 넘어가서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봉투를 전달했다 이렇게 지목되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결국 탈당했죠? 예,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요. 윤관석 의원은 여러 가지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할 말은 많지만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 문제를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성만 의원도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 공세의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탈당을 밝혔습니다. 예.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이정근 전 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전달한 불법 정치자금 9,400만 원을 당내에 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송영길 전 대표도 자진 탈당했고 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총선 악재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당내에서 거취 정리 압박도 커져서 결국 탈당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검찰도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검찰이 지난 4일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21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검찰은 강 전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모 씨를 포함해 당시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보강조사도 했는데요. 검찰은 지난번 법원이 강 전 의원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낮게 본 부분을 설득하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강 전 의원과 공범들 사이에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특히나 강조했는데요. 돈봉투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내에서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 혹은 교체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강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8일에 열리고 강 전 의원이 구속될 경우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소환 조사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을 스스로 찾아가서 하지만 조사를 받지 못하자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일도 있었죠? 예,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며 지난 2일 검찰청을 찾았지만 검찰이 추후 소환 통보하겠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는데요.
대신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장 분량의 입장문을 낭독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대미 대일 굴욕 외교와 경제 무능으로 민심이 계속 나빠지자 정치적 기획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기 바란다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성토했는데요. 다만 돈봉투 살포 공모 그리고 개인적인 자금 조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조직범죄와 같은 금품 살포 사건 특성상 송 전 대표의 소환은 아마 수사 막바지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 2일에 걸쳐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연이어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단체의 기부금 등을 경선 캠프 자금으로 동원한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이 추진이 됐는데 이게 성사가 될까요? 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민주당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회동 제안을 했는데 당장의 성사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진복 수석이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만나는 게 우선이라며 완곡히 거절했는데요. 이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도 개념치 않겠다라고 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재차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순리라며 고사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과거에는 영수회담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이는 대통령이 여당 총수를 겸하던 시절의 관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를 별도로 만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또 부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와 회동을 방식으로 정당 대표들을 만나왔는데 지금으로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은 일단 박광원 원내대표가 재차 고사하긴 했지만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네요. 네.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의료계는 반발하면서 부분 파업에 돌입한 그런 상태죠? 예. 간호법 제정안 등이 이제 국회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단체가 지난 3일에 이어 오는 11일에도 연가와 단축 진료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간호사협회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계 직역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데 특히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에서는 간호법 제정으로 본인들의 영역 침해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큰데요. 또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지정한 것이 역차별이라며 유독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것도 관심사죠? 예. 조규용 복지부 장관은 우선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 총파업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우선에 고민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4일 기자들을 만나 간호법 제정안이 윤 대통령의 공식 공약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말한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지적을 하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후보 신분으로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는데요. 또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안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청취 그리고 여론을 수렴한 후에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갈등이 첨예하고 또 의료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거부권 행사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당정청은 우선 15일 안에 중재안을 갖고 간호협회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인데요. 예. 만약 이런 중재안이 통하지 않을 경우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신 여야가 간호법을 재표결하지 않고 중재안을 다시 입법하자는 방안도 거론되는데요. 이는 간호법을 미발효 상태로 계류시킨 상태에서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만들자는 것인데요. 다만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간호법인 만큼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30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드릴게요. 먼저 기상청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는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가끔 지난 뒤 그치겠고 일부 강원 남부나 남부지방은 밤까지도 산발적으로 좀 더 내리겠습니다. 사나흘간 비의 양이 기록적입니다. 제주 삼각봉이 1023mm, 서귀포가 377, 남해 305, 부안도 141, 평창과 서울도 75mm를 넘긴 기록이 됐습니다. 강우량이 기록됐고요. 바람도 아직 강해서 경상권 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겠습니다. 서해 5도와 인천 옹진군에도 강풍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55km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 안전사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해상의 물결도 매우 높아서 풍랑특보도 유지된 곳이 많고요. 당분간 경상권 해안과 제주 해안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일도 제주는 늦은 오후까지 비 예보 있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약하게 비나 빗방울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5도, 대구 16, 대전, 세종 17, 광주 19도 등으로 전국이 좀 쌀쌀하겠고요.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좀 이번 낮은 기온이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고요. 어제와 오늘 이틀간 서울에는 75.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연휴 둘째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고령 부근의 정체가 바로 사고 때문인데요.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쪽으로는 공주 부근 지나기 답답하시죠? 여기는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공주 나들목 부근부터 4km가량 여파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금은 지방 쪽의 정체가 더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남에서 서초 쪽으로 정체고요.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막힙니다. 더 가서는 천안에서 천안 휴게소 쪽으로 18km 구간 답답하고요. 옥산 일대 지나기 어렵습니다. 또 청주에서 남이 분기점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올라오는 길 쭉 살펴볼게요.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또 죽전 휴게소 부근에서 지체고요.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가다 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죠.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 송기헌 의원을 신임 원내 수석 부대표로 발탁했습니다. 여야 협상이 이제 최전선에서는 바로 원내 수석 부대표 자리인데요. 오늘 송기헌 신임 원내 수석 부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야 간에 요즘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여야 대화의 최전선에 서시게 됐는데 각오가 어떠세요? 네. 우선 첫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의회 정치가 실종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또 원내 제1당의 협상 대표로서 여당과 함께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무거운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1년 동안에는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이 회복되는데 정치가 회복되는 시점을 봐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 회복. 네. 국민의힘의 파트너,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가 누구죠? 이양수 의원님이십니다. 만나보셨어요 혹시 지금?
자주 만났고요. 최근에 제가 수석된 이후에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 신임 원내 수석 부대표가 된 이후에도 벌써 몇 번을 만나셨어요? 네, 공식적 비공식적 몇 번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물론 아침에 일찍 만나서 뭐 사우나에서도 만나기도 하고요. 네. 또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5월 국회 일정에 관해서 의견을 얘기를 나눴고요. 예. 그리고 뭐 같이 둘이 또 우연히도 강원도가 같이 지역구다 보니까 예.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5월 국회는 언제 열기로 했습니까? 우선 지금 국토위에서 전자사기 대책 법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는 것을 보고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정적으로는 5월 중순과 5월 말로 한 번씩 할 예정인데요. 예. 그것이 국토위에서 진행되는 법안 결과에 따라서 날짜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간호사법 거부권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듣는 순간에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에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선 때도 약속하신 것처럼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 안 하기를 저희 희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것을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권 쪽 분위기는 대통령 후보 당시에 간호사협회 찾아가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약속한 바는 없고 그냥 원칙론적 답변을 한 것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지금 거부권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 같던데요. 근데 그 말씀은 좀 국민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통령까지 되신 당신 야당 후보가 말씀하신 건데요. 예. 분명히 간호사분들의 간호협회 수건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수건이 뭐냐? 간호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릴 뿐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쌀값 관리하는 그 관련 법안은 이미 양곡관리법은 거부권 행사가 됐고 간호사법도 지금 거부권 운운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방송법 또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하는 법들이 많은데 이런 법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거부권이 혹시 나오지 않나라고 지금 우려하는 시선이 많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거부권은 이제 그 뒤에 문제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노란봉투법은 한노위에서 국회 직성정을 위한 결의하기 위한 그 절차도 있고요. 예. 방송법 등 3법은 일단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죠. 지켜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는 이렇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그 나중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에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직접 실행 가능하고 합의 가능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거부권 논란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몇 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해서 하나는 지금 거부권 행사되어 있고 하나는 지금 이제 5월 4일에 정부에 송부되어 있는 이 법의 경우에도 그렇죠. 중간에 실질적으로 좀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지금 집권 세력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지고 합의 가능한 의견을 좀 내서 협상을 한다으면 더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달에 저희 당이 이제 처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사실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방송법이 됐건 노란봉투법이 됐건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와서 더 좀 내용적으로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안 냅니까? 합의 가능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죠. 의견을 내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의견이 합의가 불가능한 의견을 갖고 나오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입장에서 합의 자체가 안 되는 의견을 가지고 오시면 그거는 저희들도 저희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지나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의사 일정뿐 아니라 법안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야 간의 타협과 절충의
현장이 바로 원내대표단의 회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마침 대통령이 이제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네. 그 새 원내대표들하고는 여야가 함께 만날 수도 있다라는 의사를 대통령실에서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박광원 원내대표는 먼저 이재명 당대표 만나는 게 순서다라고 일단 반대 거부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보도가 됐는데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 입장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박광원 원내대표께서 출범하시면서도 소통과 통합 예.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저희들은 당내 통합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합도 필요한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 간의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우선되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우리 당의 당대표를 인정을 하고 예.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하는 여야의 어떤 통합이나 여야의 협치에 출발이 될 텐데 예. 그게 없이 원내대표들만 먼저 만나시면 그 전제가 되는 여야의 그런 통합은 여야의 화합이나 여야의 대화는 이제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당은 당이 또 있고요. 원내는 국회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상당수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 전체의 입장을 보는 것하고 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현안을 보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원칙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네. 이재명 대표도 뭐 이런저런 사정이 그렇다면 그 여야 원내대표들을 먼저 대통령이 만나는 거 전혀 괴념치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 개인의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당 전체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어떤 사전에 어떤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뭐 첫 번째 제가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게 좀 어색하긴 한데 예. 여러 차례 대통령이 민주당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표현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것부터 먼저 고치는 게 맞겠죠. 네. 그런 것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당대표를 안 만나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생각이 그런 자세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내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동이 없이는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은 없다 이겁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건 아니었고요. 저희 원내대표께서. 예. 제가 먼저 드린 말씀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고쳐줘야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원내에서 원내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원내에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안 등등의 현안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당대표를 만나는 것은 국회를 포함해서 당 전체가 정치적 통일을 하는 민주당으로서의 만나는 건데 예. 여러 차례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의사를 했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 먼저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당 내부로 돌아가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 이게 사실 네. 그 원내대표단이나 당 대표실에서 권고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저가 거기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인준전이라서 지도부에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는 제가 확실히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사전 권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고요. 예. 두 의원의 탈당 이후에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한 당에서의 후속 조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우선 말씀드리자면 두 의원의 탈당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저희들이 분명히 당이 쇄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쇄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사실조사 여부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보내셨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셀프 조사로 끝날 수 있다, 봐주기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분명히 걱정을 하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이 문제에 따라서 이 이후에도 여러 번 비슷한 게 발생했을 때 그렇죠. 이것을 처리하는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예. 그런 말씀들이 지난번 의총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 예. 저희 원내 새로운 지도부는 그 부분을 정말 맞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 조사에 한계가 있더라도 뭔가 조사는 진행될 예정인가요?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절차에 뭐 길지 않은 짧은 시간 내 절차에 그런 부분도 논의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 쇄신을 위한 의원 워크숍을 열 예정이라고요? 언제입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전제가 네. 우선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각자 의원님들이 어떤 쇄신 방안, 어떻게 하는 것이 쇄신이다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먼저 의견 수렴하고. 그다음 외부에서 전문가한테 의견 수렴도 같이 받고 예. 그런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송기헌 신임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네, 간호법 지금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이분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의 김윤 교수입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번에 새로 제정된 간호사법 김 교수님은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어떠세요? 뭐 조건부 찬성? 네. 조건부 찬성이라면 어떤 면에서 찬성이시고 왜 조건을 붙이셨는지? 점점 더 이제 그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예. 또 간호 업무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찬성인데요. 예. 그 현재 제정된 법이 간호사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지 간호와 돌봄 전체의 업무를 환자와 국민 중심으로 법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이 가진 한계가 명확하고 예. 또 그 간호와 돌봄에 관한 내용만으로 전체 틀을 체계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 뭐 의료법도 개정하고 또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이라고 해서 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손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뿐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뭐 이런 인력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그래야 국민들이 보다 더 나은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제정된 거는 간호사만 딱 떼서 관리하는 그런 기본법이다. 그게 한계로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간호사만 딱 뗀 법률이기 때문에 나머지 의료 관련 직역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그 의료법이나 관련 법들이 그 각 직역의 역할을 대단히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매번 그 직역 간의 업무를 두고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의사와 그 PA라고 부르는 의사 업무를 이제 대신 상당 부분 대신하는 간호사의 역할도 있고, 그렇죠. 병원에서 간호사의 체열 업무가 임상병리사의 업무와 겹치기도 하고요. 아하. 또 간호사들이 일부 이제 초음파를 실제로 의사 지도하에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또 방사선사의 업무와 겹치기도 하고 예. 또 간호사들이 병원 바깥에서 그 응급 환자를 보는 업무를 하는데 예. 그 부분은 또 응급구조사의 업무하고도 겹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법 체계가 법이 워낙 허술하게 돼 있는 것도 문제고 예. 그 배타적으로 각 직역의 역할을 설정하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에 그 역할을 허용해주면 다른 직역이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어 있어서 예. 외국과 달리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인력의 역할과 이 다양한 인력들이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환자와 국민을 더 잘 돌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 근본적인 제도와 정책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간호사협회는 뭐 수십 년째 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네. 간호사협회도 간호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의 한계를 좀 인정하고
입장을 네.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또 다른 그 의료 관련 직역이나 정부가 나서서 그러면 다른 의료 관련 직역과의 종합적 조화로운 법률의 대안을 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게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렇죠. 이제 정부가 그 간호법이 통과된 다음에 간호법의 한계만을 지적하고 있지 실제로 이런 그 직역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된 근본 원인이 허술한 법체계, 불투명한 의사결정, 그로 인해서 각 직역 간의 그 갈등을 조장하게 만든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의료 제도를 만들어 놓은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저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특히 제일 강하게 반발하는 데가 의사협회하고 간호조무사협회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의 1번 원인은 이게 뭐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이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뭐 일반 조그만 병의원 말고 간호사가 따로 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던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이 간호법 제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 이후에 의료법이나 다른 법들이 다 개정돼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럼 너무 과도한 네. 우려네요, 그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해야 될 거는 이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우리나라에 한 200만 명 가량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분들을 그 집에서 잘 돌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는 뭘 하고 간호사는 뭘 하고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나 사회복지사는 뭘 해야 되는지를 다 같이 논의해야지. 그렇죠. 현재 국민들은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데 그거를 뭐 제대로 하자는 어떤 일종의 취지를 담아서 만든 법을 마치 직종 간의 밥그릇 싸움 같은 형태로 변질시키는 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호조무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핵심 원인은 고졸로 딱 못 박은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학력의 어떤 상한선을 규정한 이 법은 사실 조금 위헌적 요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우리나라의 그 의료 여러 직역 간의 문화나 일을 하는 방식이 대단히 권위적이고 위계적이어서 맞아요. 예, 의사가 막 모든 거를 통제하고 그 밑에 또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또 간호조무사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그런 통제의 문화가 일종의 위계적인 문화로 이해되고 있어서 약간 우리보다 좀 낮은 직종 뭐 이런 식의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가 다양하니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들을 국가와 사회가 갖추고 서로 협력해서 잘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좀 권위적이고 위계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문화도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윤 교수께서는 오래전부터 특히 우리 그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간호 인력의 어떤 현격한 격차 이런 점을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시면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의료도 역시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지역 간 격차가 결국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과 같은 우리 사회에서 좀 보호받아야 할 계층들이 제대로 의료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도 늘리고 간호사도 늘리고 정부가 제도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배출된 간호사들이 지금 비어있는 곳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서 요번에 이런 뭐 간호법을 계기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으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인력들의 역할을 좀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협력하는 구조로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대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료 전문 인력의 최정점에 있는 의사분들이 우선 의사 늘리는 것부터 결사반대하면서 사실 절충 타협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기는 한데요. 이제 의사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 의사가 예. 부족해서 예. 의사 월급이 올라가고 당연하죠. 나중에는 돈을 더 줘도 뭐 4억, 5억을 줘도 지금 의사를 그렇게 못 구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벌써 벌어지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를 지금 늘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뭐 5년, 10년 안에 붕괴되는 거는 뭐 너무 뻔한 일이다. 그러니까요. 예,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원들이 어려워지는 게 이미 현실화됐으니까 의사들도 마냥 반대는 못할 거다. 그런 말씀이 바탕에 깔려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길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국회에서도 또 정부와 야당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좀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는데 뭐 법안의 통과, 거부권 이런 얘기만 오가는 게 참 답답하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김윤 교수였습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 사람에게 자신의 부탁을 꼭 좀 들어달라고 사정하면서 간절히 빌 때 쓰는 표현으로 애걸복걸하다가 있습니다. 애걸복걸은 슬플 애, 빌걸, 엎드릴 복, 빌걸자로 소원 따위를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면서 간절히 빔을 뜻합니다. 이 말은 애걸과 복걸이라는 두 한자어가 합해진 것인데요. 애걸은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빔이고 복걸은 엎드려서 빔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이 합해져서 애걸복걸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몹시 속을 태우며 조급하게 볶아치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